이집트와 고대 한국인. 고대 한국인들과 이집트는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요? 언뜻 보면 8,800km나 떨어진 곳이기에 고대에는 서로 교류가 없었으며 그 존재 자체도 몰랐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몇몇 고대 중국 기록에는 그 연관성이 실려 있습니다. 열자 주모광에 일만리 중앙국의 좌우로 서쪽은 고만국, 동쪽에는 불압국이 있었고 사기 오제봉기에서는 좌우 대감을 두어 다스렸다고 하니 같은 기록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쪽의 고만국은 추위와 더위의 구별이 없다는데 중동 사막 지역은 추위보다 더울 때가 대부분이니 맞는 설명으로 보이고 낮과 밤의 구별이 없다는 것은 북유럽 쪽으로 밤이 낮보다 긴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 끝 남쪽 모퉁이에 고만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음과 양의 기운이 교류하지 않는 곳이기에 추위와 더위의 분별이 없다. 또 해와 달의 빛이 비추지 않는 지역이기에 낮과 밤의 구별도 없다. 지금 생각해도 산동 반도에서 이집트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서양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문명 이야기 동양 문명 1-1 283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초기 이집트인들의 출신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가야와 신라 김씨의 시조인 소호금천이 서쪽으로 이집트까지 갔다는 것이 황당할 수도 있겠으나 회남자 시치군의 12,000리를 다스렸다고 하니 중앙국의 통치 지역인 베트남 북부와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서쪽에 해당하는 이집트, 수메르를 포함한 중동, 유럽, 인도 등이 모두 소호의 관할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서방의 끝은 곤륜으로부터 유사와 치무에서 끝난다. 서쪽으로 서미국, 돌로 된 성과 금으로 된 방, 기를 마시고 사는 국민들, 불사의 들판에 이르고 소와 욕수가 다스린 곳으로 12,000리이다. 옛날 리스와 지금의 리스는 거리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2,000리는 4,700km 정도 됩니다. 구글에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그리스 남부 아테네에 있는 부근이고요. 거기서 북동부 인도까지가 약 4,700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남자에 있는 12,000리에 대한 기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유럽 문명이죠. 그리스, 에게 문명 이런 게 있었고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인도 문명이 있었죠. 인도 문명은 인더스 문명이 대표적인데 지도에서 보듯이 인도의 북서쪽에 있어요. 우리가 아까 거리 측정했던 것이 끝부분이죠. 그리스 문명인 에게 문명을 보면요.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자락이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회남자에 나와 있는 12,000리라는 기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호가 인도까지 다스렸기에 삼국유사 가락곡기에 나온 대로 인도의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이 바닷길 따라 멀리 한반도 가야까지 시집왔을 것입니다.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살입니다. 부왕과 모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젯밤 꿈에 함께 황천상제를 배웠는데 말씀하시길 가락국의 왕수로라는 자는 하늘이 내려보내서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곧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것이 이 사람이다. 또 나라를 새로 다스림에 있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경들은 공주를 보내서 그 배필을 삼게 하라 하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갔다. 꿈에서 깬 뒤에도 황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부모를 작별하고 그곳을 향해 떠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통역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했을까요? KBS 역사기행 고구려 음악 대탐사 2007년 3월 11일 방송을 보면
인도 드라비다족의 타밀어에서 엄마, 아빠, 나, 니, 와, 바르, 나르 등 기본어의 1300개 정도가 현재 한국인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똑같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고구려 음악 대탐사로 검색하시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타밀어를 쓰는 애가 아빠, 엄마, 나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발음과 억양이 현대 한국어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비다족 중에 타밀어를 쓰는 사람들은 현대 한국인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국에서도 그 지방별로 사투리가 있잖아요. 억양이 존재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밀어는 현대 한국어 억양이 똑같아요. 그러니 먼 옛날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나타라자 사원의 7층 규모의 탑에 있는 조각상에도 초록색 피부의 남색족이 여러 명 조각되어 있으니 남색족이 바닷길 따라 인도로 이집트로 진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구글에서 인도 나타라자 사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사원이 나와요. 여기 이런 식으로 채색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남색으로 칠해진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제가 타밀어를 쓰는 인도 사람에게 타밀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덕 위의 담이란 뜻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이제 담을 쌓을 때 보통 언덕에 쌓잖아요. 평지에도 쌓기도 하지만 높이를 더 쉽게 높이기 위해서 언덕 위에 담을 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담은 성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제의 담로와도 연관되어 볼 수 있습니다. 백제의 담로가 동남아에서도 발견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도 진출했는지는 불확실하죠. 단순히 용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백제가 인도까지 갔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먼 옛날 인도에서 한반도로 온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백제가 다시 인도로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원적으로 또는 이런 언어에서 보듯이 인도와 인도의 담로와 타밀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 황룡사 9층 탑에서도 신라 왕족이 천축 찰리종의 왕으로 동이 공공과 다른 종족이라고 하니 가야와 신라 김씨가 인도와 연관되는 것은 소호의 서방 통치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너희 나라 왕은 천축 찰리종의 왕으로 이미 불기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이 있으며 동이 공공의 종족과는 같지 않다. 군자국은 전 세계 만방을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으니 아프리카까지 통치자를 파견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고대 이집트 왕족들이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수시아나에서 온 환웅이란 책 343에서 345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집트의 창조신 중 하나인 프타상을 살펴보자. 언뜻 보아도 이 신상의 얼굴이 아시아인의 얼굴을 닮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자료를 보자. 고왕국 시대의 쿠푸 왕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했다. 가늘게 찢어진 눈, 납작한 코, 튀어나온 광대뼈, 얇은 입술, 네모난 얼굴. 그 어느 것도 셈족의 특징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 구글에서 쿠푸로 검색을 했는데요. 이런 얼굴이에요. 이런 얼굴이기 때문에 서양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것이죠. 동양인에 가깝다고 본 것입니다. 이집트 지배층은 아시아인이었고 국민들은 아프리카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문명 이야기 동양 문명 1-1 313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집트인의 피부는 날 때는 하였지만 이집트의 태양에 그을려 금세 까매졌다. 이집트 백성과 통치자는 종족이 달랐던 듯하다. 통치자들은 아시아에, 백성들은 아프리카에 기원을 두고 있었다. 이집트인들의 머리는 검정색이었고 곱슬머리도 덜어 있었지만 흑인 특유의 완전 곱슬머리는 아니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